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에 관해서 마무리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은 여러 자격증의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1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윤리 쪽입니다. 직무윤리 일반에서는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의 동향,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 성격, 직무윤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2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명시가 돼 있어요.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윤리가 이제 구별돼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3장에서는 직무윤리 준수 절차 및 위반할 때 제재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 절차, 주로 이제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건 내용을 머릿속에 좀 그려 두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직무윤리 일반에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기준, 즉 도덕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입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의무론적 입장과 목적론자 입장,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론적 입장은 도덕규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옳으며 도덕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도덕규칙에 맞으면 그건 옳은 행동,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잘못된 거, 이런 입장을 취하는 대표학자가 이제 칸트의 도덕이론입니다. 반면에 목적론자 입장은 결과를 갖고 따져요.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면 옳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결과 중심이다. 그래서 대표학자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법과 윤리를 구별하는 것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법과 윤리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 법과 윤리를 구별합니다. 이 기본적인 성격은 법은 외면성이 있고 윤리는 내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나 형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주로 행위의 결과만 갖고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법의 특징은 결과 중심이다. 반면에 윤리는 내면적인 행위나 행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윤리는 동기를 중시한다. 그래서 법과 윤리의 큰 차이점은 법은 외면적, 즉 결과 중심이고 윤리는 내면적, 즉 동기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법과 윤리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강제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법은 강제성이 있다, 강권성이라고 하죠. 윤리는 양심에 따른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 보면 법은 강권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강행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강권적 제재를 동반함으로써 위법을 사전에 저지하고 사후에 징벌하는 형태지만 윤리는 그 준수를 강권하거나 제재하기보다는, 즉 강제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그 기초에 있어서 그렇지만 법은 그 밑바탕은 윤리 원리에 입각하고 윤리에 합당한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이 윤리를 어긋나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밑바탕이 신의 성실이라든지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밑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법은 모든 걸 법으로 규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윤리가 좀 넓은 개념이고 법은 그중에 일부만을 정말 이거는 지켜야 될 윤리라 하는 것들을 법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는 법망은 피해 나가더라도 윤리적인 기준, 양심엔 털이 나는 거죠. 금융투자업에서 윤리 경영과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유. 자, 우리가 직무윤리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 금융투자업, 이쪽 산업에서는 더 중요해. 다른 산업보다. 왜 그러냐? 산업의 고유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속성이냐?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고객 재산을 받아요. 이거 비윤리적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게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 상품의 특성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 즉 원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게 있어가지고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윤리 중요하다. 금융 소비자들도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좀 더 확대된 노력이 필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면 결국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다. 무슨 안전장치냐?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결국 금융투자업의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윤리경영에 국제적인 환경이 있고 국내적 환경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제적 환경은 WTO, 세계무역기구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여기서 뉴라운드라는 새로운 규범으로 국제 무역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는 이제 원탁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GR 그린 라운드, BR 블루 라운드, TR 테크놀로지 라운드, 그리고 ER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ER이죠. S6 라운드. 즉 윤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의 기업들하고는 무역 거래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있어요. TI,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에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합니다. CPI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부패 인식 지수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부패 인식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이 아니고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 윤리 수준이 그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즉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BITC라고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인 더 커뮤니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CR 인덱스, 코퍼레이트 리스폰서빌리티 인덱스, 이런 것들은 윤리 경영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이런 국제적인 지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인 환경도 이 윤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청탁금지법, 일명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더라도, 옛날에는 이게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금품 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한 법입니다. 그 밖에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척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연구원에 코백스가 있어요. 이 코백스는 공통지표와 추가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통지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고, 추가지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 추가로 개발된 지표입니다. 이렇게 한 게 뭐라고요?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스입니다. 이게 다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고요.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라고 해서 FKI-BEX, 이 FKI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5대 업종별로 나눠서 조금 다른 지표랑 차별화를 뒀습니다. 자, 직무윤리는 그럼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자는 다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융투자 전문 인력, 여러분들이 뭐 자문 인력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자격 보유하고 있는 자, 자격을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를 다 포함해서 이런 자들 다 적용 대상입니다. 직무윤리에. 회사와 위임 계약 관계에 있거나 또는 고용 계약 관계에 있거나 보수의 유무, 즉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고객과의 법률적인 계약 관계 및 보수의 존부를 불문한다. 즉 이 계약이 있거나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다 직무윤리에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와 정식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자, 정식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자, 그리고 무보수 일하는 자도 다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자는 예외다 그러면 시험에 틀립니다. 아직 아무런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이런 종사자들은 다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 잠재적 고객한테도 직무윤리 지켜야 된다.
직무윤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럼 직무윤리 및 직무윤리 기준은 요 자율기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위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직무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시적인 제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법규에 비해 강제수단이 미흡하다는 취약점이 가장 크죠. 강제수단이 없는 게 아니고 미약합니다. 취약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직무윤리 위반 시 단순한 윤리적 비난에만 그친다 하면 시험에 틀려요. 그치지 않고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제재 받을 수 있고 민사배상 책임, 형사책임 등의 타율적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왜? 윤리적인 기준들이 법에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들이 나옵니다. 직무윤리의 핵심은 뭐냐? 직무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원칙은 금융투자업에서 준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직무윤리를 꼽아라. 그러면 그게 대전제가 고객 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파트라고 했죠.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내용을 우리 전체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거.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해상충 발생 원인, 방지 체계, 개요화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상품 판매 이전 단계, 상품 판매 단계, 상품 판매 이후 단계까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윤리는 법규 준수 임무, 자기혁신, 품위 유지,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윤리고 회사에 대한 윤리는 상호 존중, 공용재산 사적 사용물 수익 금지, 경영진 책임, 정보 보호, 위반행위 보고, 대외활동, 고용계약 종류의 의무가 회사에 대한 윤리로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등에 대한 윤리로서 시장 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본인에 대한 윤리에 속하는지, 회사에 대한 윤리에 속하는지, 사회에 대한 윤리에 속하는지 이게 섞어놓고 물어봤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의 표준 윤리준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건데 제2조에 고객 우선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4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신의성실이라는 것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금융투자업에서 신의성실은 윤리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의성실은 윤리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거의 윤리 원칙의 가장 근본이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양면성이라고 하죠. 윤리적 원칙이자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보시면 자본시장법 37조에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 이걸 줄여서 이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권리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행위 준칙이 되고 법률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된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신의성실 원칙 붙이면 웬만큼은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이나 법규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신의칙은 이를 메워주고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되어 권리 행사로서의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이는 강행 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을 위반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면 강행 법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비록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막강한 겁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자, 그다음에 우리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37조 제2항